네, 영화계 147화 가장 따뜻한 색 블루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살 여고생, 문학을 사랑하는 평범한 소녀인 아델이 있습니다. 네. 그녀는 마리보 소설에 나오는 심장이 그리워하는 사랑이 뭔지 궁금해하는 소녀입니다. 첫 남자친구가 생겼지만 깊게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푸른 머리를 한 엠마라는 레즈비언 미대생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아델과 엠마는 우연히 다시 만나게 돼서 서로 사귀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엠마가 자신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자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바람을 피게 되고 두 사람의 사랑은 결국 파국을 맺게 됩니다. 사실 영화 스토리가 그렇게 새로울 건 없어요. 문학하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죠. 티네이저가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정사를 하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전반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후반부 같은 경우엔 예술가 애인과 어떤 식으로 파국을 맺게 되느냐, 뭐 그런 거라고 요약할 수 있지. 그리고 둘은 같은 흐름의 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둘 다 전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네. 그래서 두 가지 장르의 영화를 각기 전형적인 방식으로 접붙여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사실 처음 이야기한 레즈비언의 사랑이라고 하는 장르는 공감되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도입부가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학 수업을 하는 그 부분부터가 도입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마리보의 작품인 마리안의 일생을 수업 시간에 읽고 있죠.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가슴 한 구석에 구멍이 뚫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학생들의 대답을 각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저게 맞다, 틀리다라고 대답 안 하고 너가 생각하는 가슴이 뚫리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라고 각자의 사랑을 인정해주죠. 그리고 나서 다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아, 난 여자이고 부터 다시 읽는데 이번엔 머릿속으로 먼저 이렇게 되뇌어 봐라. 난 여자이고는 사실이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너의 것이 되고 사실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예요. 난 여자이고 라고 하는 그 문장을 나랑 상관이 없는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여자가 아님에도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아님에도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이 영화가 레즈비언의 사랑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이 영화에 빠져들 수 있게끔 태도를 취해주는 현명한 도입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자 고등학생이 아니고 보는 사람도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그녀가 돼보는 것, 그녀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말 그대로 감정이입하고 체험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도입부부터 잘 시작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보면은 클로즈업이 두드러지게 활용되지. 네. 그리고 화면비도 2.33대 1이기 때문에 좌우도 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안면부 중에서도 일부만을 바라보는 느낌이 나지. 특히 눈이나 입이나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반으로 자르면은 위에 있는 눈 중심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입 중심으로 보여지잖아. 그런 식으로 이 영화에서는 안면을 클로즈업 해주되 이렇게 상하로 나눠서 클로즈업을 해준다는 느낌이 되지. 그래서 입과 눈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것을 바로 옆에서 훔쳐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그래서 영화와 관객 사이의 거리를 좀 더 가깝게 만들어버리고. 서양의 문화랑 동양의 문화에서 차이점이 사람의 표정을 읽을 때 동양에서는 눈 위주로 좀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티콘 같은 걸 보면은 눈웃음이 많잖아. 동양에서는 거의 그러는데 서양 쪽에서는 웃는 입이라든지 아니면 화난 그 입이라든지 그런 입을 통해서 감정 표현을 전달을 하는데 이 영화의 클로즈업의 의도는 이 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델의 특징을 보면은 입이 항상 벌려져 있어요. 그리고 윗니가 살짝 보이고 입에 초점을 주고 클로즈업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는 입을 통한 이야기의 전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일단 아델의 입을 통해서 이 영화의 흐름이 입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감독의 전작인 생선 쿠스쿠스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데 원초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죠. 본능적인 느낌이 들고 아델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스파게티를 굉장히 개걸스럽게 잘 먹습니다. 그러다가 첫 남자친구인 토마와 식사를 하면서 케밥을 같이 먹는 걸로 이어지죠. 그 이후에 엠마한테 이끌리고 토마랑 헤어지고 나서 담배를 입으로 붑니다. 입으로 이어지는 서사. 그 이후에 엠마와 만나서 키스를 나누고 성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을 나눌 때 섹스씬을 보면은 주로 입을 통한 움직임이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남성과 여성의 섹스씬은 삽입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레즈비언 간의 섹스에서는 아무래도 입을 통한 묘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가족과의 인사 나눌 때 보면 아델은 싫어했다고 했던 굴을 입으로 먹습니다. 네. 그리고 아델의 집에서 엠마는 스파게티를 먹죠. 그런 식으로 입을 통해서 서로의 교감을 알 수 있고, 이브라고 볼 수 있는 파티 장면부터 아델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때 보면은 스파게티를 먹질 않습니다. 먹을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열심히 먹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잠자리에 들 때 키스를 해달라고 하니까 엠마가 거부를 합니다. 입을 통한 사랑을 지금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델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키스를 통해서 욕구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바람을 핀 이후에 아델과 엠마가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는데, 엠마는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아델은 빵을 주워 먹습니다. 엠마는 먹지를 않죠. 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로 치달아가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보면 바람핀 남자와 키스를 차에서 하고 집으로 들어오니까 엠마한테 걸리죠. 그때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가 너 그 더러운 입으로 나랑 키스를 했단 말이야? 라고 입에 대한 대사를 날립니다. 예. 그러자 이제 아델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죠. 아, 더 이상 이 사람과 입의 교감을 나눌 수가 없겠구나 라고 절망을 하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헤어지고 한참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아델이 적극적으로 엠마에게 키스를 하면서 엠마의 몸에, 손에 여러 곳에 키스를 하면서 입을 통해서 갈구를 합니다. 하지만 엠마는 거절을 하게 되고, 한참 후에 미술관에서 아델은 더 이상 음료랄지 먹는 것을 삼킬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입을 통한 서사, 극단적인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통해서 입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이후에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그게 캐릭터에 맞지. 왜냐면 아델은 아직 티네이저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동성애를 해본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자신의 성정체성이 어떤지 긴가민가한 것 같아. 결말부에 가서도.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은 사실 거의 짐승 단계에 있는 수준인 거거든.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하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제심을 향상시키고 자기 제어를 하는 성장 과정을 거치잖아. 그러면서 짐승 같았던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지. 근데 아델은 그 발전 도상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나오는 예술가들, 성인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아직 훨씬 원초적이고 축생적인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일단 입에 삼키고 보는 거고, 애들 보면은 그쵸. 방바닥 기어다니면서 호기심 드는 거 있으면은 먼저 입으로 가져와서 빨아보거든. 그렇게 해서 사물을 판단하는 거지 뭐든지. 그래서 아들 보면은 대상에 대한 지적인 인식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어떤 대상이든지 자기가 일단 몸으로 맞닥뜨리고 입으로 핥아보고 이래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지, 남의 말이나 설명이나 글 뭐 이런 걸로 사물을 받아들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문학 수업 같은 경우도 이거는 너무 분석적이다, 나에게 감정이나 논리를 강요하는 것 같다 라면서 거부하고 문학을 자기 스스로 먹어치우듯이 읽는 그런 타입이지. 그런 점에서 아델이라는 성장기 인물, 아직 미성숙한 인물의 원초적인 자아와 욕구와 본능, 욕망에 처음 눈 떴을 때의 직물적인 감흥들 이런 것들을 입의 강조를 통해서 극대화시켰다고 생각하고, 네. 그 점에서 카메라의 활용과 서사적 맥락과 등장인물의 인격적 특질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런 아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울잖아요. 울어도 그냥 눈물 뚝뚝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서럽게 울잖아. 울다가도 어떻게든 쪼꼬바 하나 먹으면서 본인을 달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참 캐릭터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직물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나이 때의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굉장히 가슴으로 와닿고 신체적으로 접촉이 되고 강렬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손만 잡아도 얼굴이 빨개지는 시기지. 그쵸. 얼마나 뜨겁겠어. 그런 것들이 참 입이라고 하는 소재와 아델의 캐릭터를 통해서 잘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 원작을 읽어봤는데 원작에서의 아델 캐릭터는 이렇진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먹는 걸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고가 앞서는 사람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영화에서는 참 이런 점을 잘 변형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짚자면은 눈물도 그렇지만 다 뭐든지 잘 흘려.
흘린다. 콧물도 흘리고 침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음식물도 흘리지. 맞아, 스파게티도 많이 흘려요. 뭐든지 흘린단 말이야. 네. 거기서 감정이 흐르지. 어... 성숙한 인물들처럼 자기 제어가 강하고 자기 검열이 강한 인물들처럼 자기 감정을 안으로 숨기고 컨트롤하고 이러지 못한다는 거지. 무엇이든지 입으로 삼키고 그런 과정에서 감정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마치 빵 부스러기가 입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왜 우리 흔히 흘린다란 말 하잖아. 그치, 흘리고 다닌다. 왜 이렇게 해프게 흘리고 다니냐. 근데 아들이 딱 그런 인물이거든. 왜냐면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뛰어드는 이 세계가 무슨 세계인지도 잘 감이 안 오는 그런 거잖아. 이게 레즈비언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얘에겐 뭐든지 다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집어삼키고 그 반작용으로 뭐든지 흘리고 다니는 거지. 그것을 철철 흐르고 다니는 걸 처음에는 사람들이 용인해 줍니다. 하지만 엠마와의 관계가 끝나고 예술가의 세계에서 추방된 다음엔 마음대로 흘리고 다닐 수가 없게 되지. 그쵸. 흘리고 다니는 거 오로지 자기 혼자 있을 때만 한정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의미 있더라고. 그 흘리고 다닌다의 반대말은 추스린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흘리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캐릭터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 같고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학생일 때는 이렇게 자기가 초보적이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사실 학교에 나타난 엠마를 보고 그렇게 친구들한테 대놓고 자기가 레즈비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들의 말을 무시하고 가버리는 행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을 잘 못 추스린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들이 성장하고 나서 유치원 교사가 되었을 때 엠마와 헤어지고 나서도 아이들과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전에는 자기가 승질이 나면 싸우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자기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흘리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사랑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델만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도 눈여겨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네요. 뻗친 머리도 인상적이지. 마치 머리를 통해서 감정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쵸. 그리고 그 머리는 바닷물에 담근 다음에 씻겨져 나가지.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엠마와 아델이 재회하고 재고백을 하지만 그것을 거부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그런 것도 상징적이다 싶었어. 머리카락을 통해서 흘리고 다니던 사람이 바닷물에 한번 세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무래도 제목이 가장 따뜻한 색 블루이기 때문에 파랑색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원작인 파랑색은 따뜻하다는 그래픽 노블이다 보니까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측면이 좀 있어서요. 다 흑백인데 유일하게 뭐 파랑색이라든지 또는 엠마가 아델의 몸을 어루만질 때 파랑색 물감이 퍼지는 듯한 그런 미학적인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죠. 애초에 판타지적으로 이 영화를 접근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극도로 감정이입을 요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완전한 사실적인 색깔로 컬러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영화를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델한테 처음부터 파란색이 있습니다. 방을 보면 파란색이 존재해요. 침대, 그리고 웃긴 게 학교를 가면 학교 벽면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다들 청바지를 입고 다녀. 그렇죠. 이때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맨 처음 도입부에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리안의 일생을 읽고 가슴에 뻥 뚫리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카메라가 반에 있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잡아줍니다. 그때 보면은 아이들은 파란색은 아니지만 주변 도처에는 파란색이 깔려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로 저는 보이냐면은 그 때라는 거죠. 곧 파란색으로 물들 친구들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대화를 나눠보면은 뻔하잖아요. 야, 너 남자친구 찾냐?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축생들의 모임이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반응하죠. 그때는 한창 뜨거울 때고 그때는 한창 최대의 관심사니까 이 친구들의. 그게 이 파란색의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엠마는 그냥 머리가 파란색이야. 아예. 이게 얼마나 극에 치닫는 환경이야. 그녀 자체가 완전 청춘이고 파란색인 거잖아. 그녀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고 아델에게 있어선 그냥 완벽한 사랑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 되는 컬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한 이후에 입으로 보이는 파티 장면부터는 엠마는 머리 색깔을 바꿉니다. 갈색이지, 갈색. 네, 파란색에서 벗어나 버리고 옷 입는 것도 빨간색을 입다든지 다른 색깔로 바꾸기 시작해요. 네. 첫 등장했을 땐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란색이었거든요. 완전 청색이었거든. 먼저 바뀌기 시작하죠. 근데 반대로 아델은 옷부터 파란색을 입기 시작합니다. 유치원에도 파란색이 널려 있고요. 헤어지고 나서는
파란색 바다에 몸을 담굽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계속 입는 옷은 파란색이에요. 특히 헤어지고 나서 직후에 아이들과 공연하면서 입는 옷이 파란색이에요. 아델은 파란색에 빠져들게 돼버린 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곳이 아델과 엠마가 술집에서 재회했을 때 그때 보면은 아델은 완벽하게 파란색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있는데 엠마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죠. 네. 그리고 마지막 미술관에서 전시 장면을 보면은 그림마저 파란색의 색감보단 붉은색, 노란색의 색감으로 파란색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아델은 계속해서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수업 때도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색깔을 매기는 장면이 있는데 아델이 금요일이 파란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금요일은 초록색이거든 거기 써있기를.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금요일은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델은 들리지가 않아요. 파란색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색깔에 대한 변화, 색깔을 통해서 이 두 인물이 어떤 상황에 빠져있는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잘 배치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파란색엔 중의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 일단 블루무비가 있지. 블루무비. 블루무비는 보통 포르노 영화, 그런 요란한 영화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란색 자체가 여성의 색깔이잖아. 가장 여성적인 색깔 중에 하나지. 그래서 달 같은 경우도 여성으로 상징되고 달의 색은 푸르딩딩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 그런 여성적인 체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이 방금 얘기한 젊음의 색과 싱크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의미이기도 하지. 왜 그런 거 있잖아. 4월은 잔인한 달. 새싹이 한창 도는데 그게 전쟁 직후에 참상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들에겐 되게 잔인하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 파릇파릇함이. 그것처럼 이 푸른색, 열렬한 여성 간의 연애의 색깔이 굉장히 우울해 보이지만 여전히 뜨겁게 흐르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색의 스펙트럼하고도 맞는 게 우주에 보이는 별 중에서 제일 뜨거운 거는 파란색의 별이거든. 가장 밝고 가장 열이 많은 그런 색이 파란색이란 말이야, 자연에서는. 그런 거하고도 맞닿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차갑고 시리고 이런 색일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색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아델이 경험하고도 맞고 아델은 푸르딩딩한 연애를 하면서 스산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시린 경험을 하잖아. 그쵸. 그것이 역설적이고 복합적인 인물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파란색이라는 소재가 중의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됐다. 다만 단서를 달자면은 엠마의 머리 색깔이 바뀌는 거라든지 아델이 푸른색을 내비치고 다니고 근데 주변 환경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비시키는 거는 너무 도식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모호하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건 너무 다 보인다.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작의 한국 번역판이 파란색은 따뜻하다 잖아요. 아, 파란색이 따뜻할 수 있구나 정도의 생각이 드는 반면 이 영화의 제목은 가장 따뜻한 색, 블루. 블루는 딱 봐도 차가운 색인데 어떻게 가장 따뜻할 수 있지? 그런 의미를 참 영화를 통해서 제목과 어울리게 잘 전달한 것 같고. 그러니까 번역이 살짝 아쉬운 게 아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아쉽구나. 웜스트잖아. 그러니까 가장 따뜻한이라고 번역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일단 두 어절이잖아. 운율감이 일단 안 좋지. 그리고 웜스트하면은 가장 따뜻한이라기보다도 뭔가 뜨겁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핫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뭔가 열렬하고 격렬하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따뜻하다는 감정으로는 뭔가 아쉽고 뜨겁다고 하면은 좀 야해지고 그 사이에 무언가 좀 적절한 단어가 있을 법한데 그걸 캐치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장 뜨거운 색 블루는 좀 그렇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근접한 의미는 뜨거운 색 블루일 텐데 통속적이고 좀 아쉽지. 뭔가 좀 더 정교한 어휘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캐치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앞에 들어간 그 가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여겨 보여서 뒤가 잘 안 보여졌나 봐요. 그렇게 해서 블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지금 와서 보면은 아델이라고 하는 친구가 정말 대책 없다. 너무 원초적인 감정에 이끌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토마라고 하는 첫 남자친구와 대화를 할 때도 보면 둘은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델은 문학을 좋아하는 소녀고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책을 그냥 순식간에 재밌게 읽는 친구잖아요. 근데 토마라고 하는 친구는 정반대입니다. 책을 왜 읽어? 나는 시끄러운 락 음악 하는 락커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죠. 하지만 널 위해서 읽어줄게. 네, 그렇죠. 아델도 모든 음악은 다 듣지만 락 음악은 듣기 싫다. 근데 하필 그게 토마네.
애초에 그 두 사람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친구들이 조금만 더 나이가 들고 조금만 더 경험이 많고 성숙했더라면 시행착오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다, 우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이 때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뭐 첫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초기 연애 때 서투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그냥 그럴 필연이지 필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두 사람은 좋아서 만났을 뿐인데 객관적으로 봐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을 유지하기에는 정말 헌신적인 서로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토마는 그 6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억지로라도 읽어서 그녀와 취미를 맞춰야 되고 사고방식을 맞춰야 되는 거고 뭐 아델도 마찬가지로 시끄러운 음악인데 너무나도 소음으로 들릴 텐데 그것마저도 사랑을 해야 될 정도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참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아델과 엠마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엠마는 너의 예술적인 재능이 아깝다. 글을 좀 써보자. 너가 지금 혼자 쓰는 글 괜찮으니까 출판해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서 글을 본격적으로 써보는 게 어떻겠니? 대학도 가서 좀 더 넓은 지식을 경험해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델은 그건 무소용인 것 같다. 돈 버는 게 최고지. 나 안정적인 게 좋은 것 같다. 선생님이다 할랜다. 강요할수록 내가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엠마는 너가 좀 더 자유로워야 된다. 너가 좀 더 네 욕망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 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아델에게는 오히려 강박이지. 그게 재밌는 거지. 어쨌든 두 사람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집에 왔으면은 멋있는 거 먹고 서로 키스하고 사랑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엠마는 왜 저리 자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지 않는가. 엠마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자유롭게 예술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밥벌이만 하고 아델처럼 살 수가 있을까? 이건 아니다. 집에 와서도 예술의 자유는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애초에. 그치. 예술이라기보다도 인생이지. 아, 그쵸. 그녀에겐 인생 그 자체죠, 그게.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얘는 왜 속박되어 살까? 뭐 이런 거지. 그쵸. 그렇게 시간 지나고 이 영화를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면서 아, 누가 누구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누구의 잘못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점 때문에 아델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에서는 누구든 공감하게 되잖아요. 아델이 마음이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남자를 찾아서 자신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상황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델이 잘못한 게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너무나도 이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선악의 프레임으로 접근할 게 아니지. 네. 그 인물들의 감정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서 이해하는 게 맞고. 엠마도 사실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처음엔 분명히 냉대했지만 정말로 싫어했으면 다시 만나지도 않았겠죠. 미술관에 왔을 때도 내쫓았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도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았는지 깨닫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둘이 다시 재회했을 때도 결국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엠마 거절할 수 있는 이유도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난 너를 단 한 번도 귀찮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이 영화가 그 사랑에 있어서 두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볼 수 있게끔 보면서도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두 사람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유한 맥락을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예술가와의 연애, 예술가와의 사랑은 정말 거지 같은 거란 거지. 그리고 예술은 굉장히 폭력적인 거고. 보면 결국 아델은 엠마를 중심으로 한 그 예술가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탈퇴하게 되는 거잖아. 아 그러네요. 그 예술가 커뮤니티와 아델이 안 맞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자기 머리와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네. 그리고 절대 자기 나와바리를 양보하지 않지. 양보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다 똑같은 그런 예술가들이다 라는 합의가 있을 때만 양보해 주는 거고. 근데 아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델은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지금 감정이 동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인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예술가들의 자유분방한 세계, 적극적인 세계, 열정적인 세계가 더 폭력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리고 이 세계로부터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신세인 거고. 그게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작품 중반부와 후반부에 걸쳐서 아델이 엠마에 깔치일 때 그때는 그 예술가들의 커뮤니티에서 아델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예술가 커뮤니티의 인맥이거든. 그렇죠.
물론 이해타산적으로 득실을 따져가면서 엠마에게 접근하는 건 아니지. 그거보다는 동지의식이지. 우리 모두 다 같은 예술가. 너는 예술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커뮤니티 내로 용인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다들 간도 빼줄 것처럼 축하를 해주고 환대를 해주고 근데 그런 열렬한 시간을 보내고 나와 남의 구분이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다 남이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엠마와 아델이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파티를 열고 그럴 때는 엠마가 무언가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실수를 하거나 뭐 그랬어도 그 사람들은 용인해줬겠지. 하지만 마지막에 그런 관계들이 모두 정리되고 다른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될 때는 그냥 남남이 되겠지. 그리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땐 더 이상 그렇게 호쾌하게 받아주지 않겠지. 그냥 넘겨주지 않을 거고 오히려 철저히 물어뜯을 수도 있겠지. 이 영화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델이 그걸 피해서 오히려 도망갔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예술이란 세계가 얼마나 냉정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인가, 우리의 열정적인 시기, 뜨거운 시기들이라는 게 어찌 보면 얼마나 덧없는가, 기억되어야만 할 순간들이라는 건 어쩌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정도로. 아델은 그 사람들과 어울렸고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미술관에서는 더 이상 그걸 찾아볼 수가 없게 되지. 그 생일 축하의 모두의 어우러짐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하는 말들, 행동들 그리고 무언가 베푸는 호의들 그런 것들은 다 잠시 잠깐 찰나일 뿐이라는 거지. 순간적이고 다 증발될 수 있는 거고 그냥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혹은 나의 뽕에 취해서 나오는 행동들이 아니냐는 거지. 결국은 하루만 지나도 일주일만 지나도 한 달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고 어떻게 소중했던 시간들이 쓰레기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 의견에 확실히 공감하는 바고 덧붙이자면은 일부 학창시절에는 시위를 또 2번을 나가요. 그치. 파란색의 시위지. 네. 프랑스 국기 그 파란색을 가지고. 그쵸. 그때 보면은 아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무리 가운데서 주도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보여요. 그 커뮤니티에서 튕겨져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인물처럼 보이죠. 동지의식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다들 정상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엠마와 관계를 맺고 소수자들의 시위 나갈 때 보면 뭔가 새롭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엠마를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듯한 그런 감정을 내비치죠. 그때까지는 내가 레즈비언인가? 일단 엠마를 사랑하긴 하니까 난 레즈비언인 것 같아. 엠마도 여기 시위에 나왔으니까 그냥 나도 한번 나와보자. 근데 뭐 엠마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시위에 참석을 하지만 2부에 나가서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술가들의 커뮤니티에서 엠마가 그림 그리는 모델이 되고 그 작품의 원작자 중에 한 명으로서 추대하는 장면을 보면 당황스럽긴 한데 나도 여기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펼쳐야 될 것 같아. 자기가 사랑하는 엠마는 이미 뭔가를 하고 있어. 자기와는 떨어져서. 근데 사실 나는 이렇게까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 나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단지 사랑하는 엠마와 같이 있어서 그런 도발적인 표정이 나오고 멋있는 포즈가 나오고 그랬던 것 뿐인데 나는 엠마와의 관계를 위한 거지 이것을 이런 커뮤니티에서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혼란스러움이 좀 보이기도 하죠. 감명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미술관에 일하는 남자가 자기는 뭐 여자랑도 자고 뭐 남자랑도 자고 했는데 뭐가 제일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얘기해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구나. 그리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사실 나는 저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엠마가 날 좀 더 케어해줘야 되는데 좀 더 이런 성 정체성에 대해서 긴밀한 이야기가 필요한데 나는 엠마의 세계에 벌써 와버렸네. 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아델이 느낄 소외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사랑에서는 약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토마도 아델과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책을 먼저 읽으려고 하고 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세계에 빠져들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아델은 토마의 세계에 빠져들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가 내 세계를 이해해 주려고 하니까 이런 약자와 강자 누군가의 세계로 빠져들어야만 서로의 사랑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엠마와 아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델이 온전히 엠마의 세계에 빠져들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 힘든 것을 엠마가 케어해주지 않으니까 잠깐이라도 뛰쳐나와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바람을 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참 사랑의 시작과 끝과 그 이후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컨대 페북이나 인스타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이 3, 4년 전에 올린 사진들을 보면은 덧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사진들을 쭉 넘기다 보면은 애틋하거나 혹은 생경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지만 나와 멀어진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들이 느껴지기 마련일 거거든. 그런 거를 이 영화가 잘 보여주지 않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것 같은데 배드씬이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한 10분 정도 되고 노출 수위가 굉장히 강한데 장단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누군가의 사랑에 있어서 무언가의 교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영화는 몸을 통한 대화를 길게 보여주는 거죠. 그 이유는 즉각적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깊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 영화에서 지나칠 정도로 길게 이 섹시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깊게 사랑을 하는지 정말 끝을 보여주는 것 같은 장면인 것 같아서 필수 요소일 수 있지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너무 긴 이런 성의 장면은 배드씬이 참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우들도 정말 힘들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정말 체력적으로 지치고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찍었을지 참 몰아붙이지 않고서는 이런 장면이 안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고 뭐 나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그렇게 섹슈얼하지 않아. 이때도 굉장히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통해서 피부 근처에서 찍는 샷들이 되게 많거든. 이 섹스의 양상 전체를 조감하는 샷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관음하는 샷이라기보다는 이 섹스씬을 연출하는 등장인물 2명의 피부에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느낌이 들지. 그래서 누군가가 포르노를 찍기 위해서 가둬두고 관찰한 그런 씬이라기보다는 보는 이로 하여금 성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씬이라기보다는 그냥 두 인물의 열정과 감정과 행동을 그냥 몸에서 카메라로 바로 전송하듯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샷이다. 그러니까 피지컬하다고 느끼잖아. 되게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섹스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발레를 하고 있는 거에 가깝지. 공연을 하거나. 그런 점에서 이성애자 남성의 시선을 찍었다라고 보는 거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감독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것은 카메라로 드러나는 건 아니다. 카메라에 찍힌 것만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전혀 음탕한 생각을 들게 하지 않았다. 그런 정도 정리하고 싶어요. 좀 외설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씬이 아니라 예술적인 관점에서 찍으려고 노력했던 씬이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배드씬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전 사실 전에 캐롤을 다루면서 제 취향이 아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비판을 했었는데 그것과 대비되는 영화가 이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취향에 가까운 사랑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레즈비언에 관한 영화라기보다는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이버릿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를 하기 싫었는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영화의 장점이나 단점들이 정해지는 거잖아 내 입으로. 그것을 정하고 싶지가 않았어. 너무 애정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어쨌든 스미스랑 얘기를 나누게 돼서 좀 재밌었고 이 영화의 원제가 아델의 삶 1부, 2부잖아요. 사실 상하로 나눌 수 있는데 상하가 되는 순간 단절되잖아요 영화가.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끝나지가 않잖아요. 아델의 마지막 뒷모습도 그렇고 아델의 감정선도 그렇고 그녀의 인생도 그렇고 1부, 2부가 있으면 스타워즈처럼 막 5, 6, 7, 8, 9, 10 계속 나오겠죠. 우리의 삶도 그렇다. 하지만 아델의 삶이 1부인 이유는 그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1부가 아니라 파랑색에 접근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1부라는 거죠. 그녀는 끊임없이 이런 사랑을 계속해서 갈구할 거고 그런 사랑을 앞으로도 못한다면 계속해서 회상하면서 그 속에 빠져 있겠죠. 그렇게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 때문에 더더욱 아델의 삶 1부, 2부라고 하는 제목이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델의 감정이 너무나도 저한테 이입이 된다. 제가 자주 입는 드레스 코드의 색깔이 블루거든요. 지금도 파란색을 입고 있죠. 그러네요. 청색 상의를 입고 있네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집에 또 파란색 옷이 하필이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묘하게 공감하기도 하고 감명 깊게 본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4.5점에 별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한 얘기지만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는 제목이 좀 아쉽다. 이거는 따뜻한 영화라기보다는 파란색이 가지는 굉장히 고온이지만 한편으로 또 시린 그것을 따뜻함이라는 낱말이 함의하기는 어렵다. 따뜻함하면 보통 은은한 빨간색 혹은 노란색 이런 색깔들이 좀 더 어울리잖아. 그래서 그게 굳이 대비시키면 캐롤하고 다른 점이지. 따뜻한 영화 하면은 캐롤이거든 내 생각에는. 그쵸. 근데 이 영화는 따뜻한 영화라기보다는 그거보다 온도가 더 높고 그거보다 좀 더 내상이 심한 그런 영화잖아. 화상을 입듯. 그런 측면을 드러내는 영화라 생각이 들어서 주 영화가 대비가 된다. 특히 캐롤은 절제해에서 찍은 영화잖아. 매 순간순간을 하나의 회화로 남기듯이 그 인물들의 내면에 세상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갈무리하듯이 사각형의 그 프레임 안에 은은하게 담은 그런 영화잖아. 근데 이거는 거리를 완전 좁혀가지고 근시안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인물들의 감정을 형상화해내지. 그러면서도 비슷하지. 캐롤 같은 경우에는 소수자들의 이야기, 세상에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보편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영화잖아. 안정된 사각형의 각도 속에서 이것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회화가 아니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피부가 그대로 스크린으로 전송된 듯한 날것의 영화이지만 그럼으로써 오히려 보편적인 경험으로 소화가 된다. 둘이 보편성을 성취하는 방식이 되게 다르다. 굳이 대비시켜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 같아. 사실 뭐 소재만 같다고 대충 다루는 게 비슷하다고 하고 대비시키는 게 옳냐 그르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해를 위해서 편한 설명을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고 점수를 주자면 전 4점 주고 싶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은 앞서 얘기했듯이 파란색의 사용이 복합적이긴 한데 장면에서는 너무 뻔하다. 뭘 의도하는지 너무 다 드러나 버린다. 그게 있고 그리고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의 포지션이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감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게 잘 안 보였어. 캐롤은 따뜻한 영화라는 생각이 확실히 색채도 들었는데 예. 회화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는데 이 영화는 엠마가 전공하는 것이 순수 미술이기도 하고 여기서 나타내는 파란색의 컬러가 동상을 입은 것처럼 얼얼하기도 한데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불타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감정이 그렇다며 너무 뜨거운 걸 느끼면은 이게 또 너무 차가운 거랑 구분이 안 간다며. 실인 거지. 그런 의미에서 컬러 자체는 정말 잘 정하지 않았나. 물론 원작자가 정한 컬러이긴 하지만 원작에서 의도했던 컬러의 색깔과는 다른 측면으로 영화가 다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영화가 영리하게 원작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연출해내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상으로 비유하면 딱 맞겠네. 동상 입으면은 그게 굉장히 차가워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잖아. 굉장히 뜨거운 것처럼. 그쵸. 딱 그 느낌이 아닌가? 그쵸. 정말 동상 걸린 것처럼. 어띵님이 말씀해 주셔서 가장 따뜻한 색 블루 다루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미스 군이 준비한 디즈니에서 나오는 차기 애니메이션 코코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가장 따뜻한 색 블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